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13주차 수업인데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우리 5단계를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외워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단계 5단계. 자, 첫 번째 뭐죠?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두 번째 사정 단계, 세 번째 계획 수립 단계, 네 번째 개입 단계, 다섯 번째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접수 및 자료 수립 단계, 사정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이렇게 3단계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개입 단계 4단계인 개입 단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사정 단계, 계획 수립 단계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1번, 2번, 3번 단계를 거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요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입 단계 한 중간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개입 단계 마무리를 수업을 하고 또 이어서 평가 및 종결 단계로 해서 14주차 수업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과정 4단계 개입 과정에 대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셔가지고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 4단계 우리 개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첫 번째 개입의 개념, 두 번째 개인 수준의 개입, 또 세 번째 가족 수준의 개입, 가족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네 번째 집단 수준의 개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간접적 개입,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 실천이란 이 정의를 내렸죠. 매번 수업 때마다 교수님이 이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무엇을 배웠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이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그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서 보면 이 목차에 보면 개인 수준의 개입, 가족 수준의 개입, 집단 수준의 개입, 간접적 개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개입을 할 때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이에요.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또 간접적 개입은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대략적인 이 개입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맛보기로 우리 실천론에서
개인 수준의 개입, 가족 수준의 개입, 집단 수준의 개입, 간접적 개입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더 구체적인 것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요. 이 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방대한 양이에요. 양이 많아서 일단은 오늘 이번 주는 개입의 개념과 개인 수준의 개입까지만 1번하고 2번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3번, 4번, 5번 하고 그것을 한 교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및 종결 이렇게 해서 1시간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14주차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4단계잖아요. 4단계. 이 4단계는 개입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누누이 반복하고 강조를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총 5단계로 형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접수 및 자료 수집, 두 번째 사정, 세 번째 계획 수립, 네 번째 개입, 다섯 번째 평가 및 종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4단계 개입이에요. 자 개입 단계 그런데 개입이 뭘까요? 이 개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입의 개념과 특징 이렇게 돼서 자 개입이라는 것은요 인터벤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인터벤션 개입한다. 이 개입이라는 것은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3단계에서 계획 수립을 했죠. 계획 수립을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한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이것을 계획을 수립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이 계약을 한 대로 이행을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터벤션 개입이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로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입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개입은 목표가 확인되고 개입이 진행되어서 종결 과정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초기 계획대로 문제 해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또 활류를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사회복지사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입 방법에는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인 개입 방법에는요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은 개인 대상, 집단 대상, 가족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개입 방법은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반응하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입 방법과 간접적인 개입 방법. 그래서 이 간접적인 개입 방법은 우리가 지역사회, 그 환경을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실천 방법. 그래서 이것은 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입에는 직접적인 개입 방법과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입 단계의 목표와 사회복지사의 가오. 자, 우리 개입 단계. 이 개입 단계에서의 목표는 뭐냐?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변화 전략을 수립한다. 두 번째, 개입하거나 원조하거나 교육, 동기 유발, 자원을 연결한다든가 행동 변화 등을 통한 변화를 창출하는 게 우리 개입 단계의 목표예요. 실제 이제 성과물을 내는 거죠. 세 번째, 지속적인 점검,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변화 정도의 유지와 평가를 실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든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든 요 개입 단계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개입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가업은 뭘까요? 사회복지사가 개입 단계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개입 역할은 중개자의 역할을 해요. 중개자의 역할, 조력자, 옹호자, 중재자, 사회행동가, 임상가, 새로운 정보 제공 및 대인적인 행동 유형의 모델링을 가르쳐주고요. 기술을 숙련하도록 지도해주는 교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죠. 예, 사회복지사의 역할, 예, 중개자, 조력자, 옹호자, 중재자, 뭐 사회행동가, 임상가, 뭐 대변자, 옹호자, 뭐 교육자, 뭐 또 행정가, 뭐 기획가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있잖아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중요하고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걸 명확하게 알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보면은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중개자하고 중재자를 비교하는 거. 또 뭐 옹호자, 대변자에 대한 그 개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든 개입 단계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역할들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입 활동의 핵심으로 상담을 해준다든가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해준다든가 또 새로운 자원의 개발을 해준다든가요. 사회적 지지의 활용,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입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는 거죠. 이 개입을 제대로 못하면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입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사회복지사의 가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개인 수준에서의 개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또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또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개인 수준에서의 개입은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통상 개인으로서의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 개인의 개입의 목적은 개인의 그 삶의 질을 향상이 목적이 되겠죠. 그 목표는 그 개인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 어떤 표적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 개인이 와가지고 호소하는 문제가 정서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의 변화 또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변화는 크게 정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이 있어요.
정서라는 것은 감정을 의미하죠. 이 정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 이렇게 세 가지, 정서 변화, 또 행동 변화, 또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이 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이 있어요. 정서적 안정이라는 것은요, 정서가 안정이 된다. 정서적 안정이라는 것은 낙담, 좌절, 의기소침과 무력감, 또 자신감 교려 등의 심적 상태를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불안, 분노, 죄의식 등의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정서를 적절히 해소하도록 도와서 자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정서적 안정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은 감정적 표현 촉진과 자기인식 확장을 통한 정서적 변화를 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감적 경청과 반영을 통해서, 그리고 의도된 감정 표현과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개의 통수 비자비 이거죠. 네,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또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통해서 공감적 경청을 하고 반영을 통해서 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 수정을 통한 정서의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겠어요. 정서적 반응은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은 각자의 고유한 경험에 의한 매우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해석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정서적 반응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인지 수정을 통해서 정서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알게 하고, 또 이러한 정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게 하면서 그러한 감정의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판단해 보게 함으로써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정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에는요, 세 번째, 행동 체험을 통해서 정서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행동 치료에서는요, 공포 대상이나 상황에 의해서 생긴 불안 상황을 직면 또는 상상하게 하고 긴장 이완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이완 반응을 동시에 일으켜서 결국 긴장 이완이 불안 반응을 극복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동 체험을 통해서 정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 대인적인 불안이나 열등감에도 여러 가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반복 연습한 후에 실제 상황에서 적응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게 행동 체험을 통해서 정서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막 무서워해요. 그 사람은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그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남의 기회를 자꾸만 갖게끔 하면서 점차 그 강도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으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어떤 불안감, 또 두려움, 또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긴장을 완화시킨다든가 이완시킨다든가 또 열등감을 좀 해소한다든가 뭐 불안감을 해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서를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서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요 개념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격려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서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격려. 격려는 어려운 가업에 직면해 있거나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고 불안한 상황과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격려라는 것은요, 클라이언트의 행동, 태도, 감정을 칭찬하거나 인정해주는 사회복지사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격려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격려한다, 격려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행동, 태도, 감정을 칭찬하거나 인정해주는 사회복지사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아, 참 잘했다. 수고했어요. 아우, 아주 너무 잘했네. 이런 것이 격려다라는 거죠. 우리가 격려를 통해서 정서를 변화시킨다. 자, 재보증이에요. 이 재보증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초기에 불안해할 때 안심시켜주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하여 자신감을 주는 기술, 이걸 재보증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안심을 시켜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자, 할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우리 열심히 하면 A+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고취해주고 또 신뢰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주는 기술이 이 재보증이다라는 거예요. 이 재보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격려와 재보증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일반화예요. 일반화. 자, 일반화는 클라이언트가 자기만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경험을 겪는다든지 또는 특별하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해서 대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임을 지적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거나 이탈감을 갖는 것을 막아주는 기법이 일반화예요. 일반화. 자, 일반화.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고민을 얘기를 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거는 클라이언트 혼자서만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그런 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혼자만 겪는 괴로움,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똑같이 그런 괴로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다. 이렇게 자기 혼자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 기술, 기법, 이게 일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1번이요. 자, 환기법이에요. 환기법은 클라이언트에 억압되어 있는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 증오, 슬픔, 죄의식, 불안 등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표출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키려고 하는 기법이에요. 이 환기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슬퍼요. 그러면 그 슬픈 클라이언트가 막 울려고 하는데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퍼서 울고 싶을 때는 그냥 마음껏 그냥 울게끔 해주는 거예요. 막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이 화가 난 사람을 그냥 화를 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화를 분출을 하고 막 그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막 화를 분출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감정의 강도가 약화되고 또는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막 불만이 있고 막 누구한테 화가 났을 때 누군가에게 막 직접 그 사람한테는 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막 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제 내가 그런 감정이 있었지? 할 정도로 이 감정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환기법이에요.
이런 환기법을 통해서 정서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격려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보증, 또 일반화, 또 환기법,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개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을 할 때 개인을 변화를 시키는데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일 때 사용하는 기법들은 주로 행동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행동 수정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을 발현하게 하는 선행 조건과 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선행 조건과 결과에 조작을 가함으로써 표적 행동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행 조건을 달면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결과의 조작 기법에는요, 바람직한 행동을 새로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강화를 시켜주고요, 문제 행동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 또는 소고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요, 이 행동 결과의 조작 기법으로서 강화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또 벌칙이나 소고 기법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 기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요, 강화가 있어요. 강화. 이 강화는 표적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제공해주는 정적 강화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싫어하거나 불쾌해하는 조건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부적 강화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적 강화는 좋은 쪽으로 선호하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제공을 해주는 강화 기법이고요. 또 부적 강화는요, 싫어하거나 불쾌해하는 조건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표적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니은, 처벌이에요. 처벌은 특정한 행동이 불유쾌한 결과를 초래하면 그 행동은 약화되거나 없어진다는 원리로서 표적 행동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고통스럽고 불쾌한 자극을 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너 뭐를 잘못하면 너 맴매한다? 만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처벌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노리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소고가 있어요. 소고. 자, 소고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벌을 사용하는 대신에 특정 행동에 대해서 무시함으로써 자연히 그 행동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 소고는 이 벌하고 차원이 다르죠. 벌칙을 가하는 것보다는 이 소고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막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봐주기를 바라면서 막 장난을 치고 막 어떤 행동을, 표적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막 관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는 거 있잖아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은 아이들은 더 울죠. 그런데 그냥 울 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울던 아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울음을 딱 굳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소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모델링이에요. 바람직한 행동을 타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복잡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데 기술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이 기법을 적용하여 의도하는 행동을 학습시키기 위해 비디오 테이프 같은 자료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자, 다섯 번째는요,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은 문제 행동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강화되는 경우 행위자를 상황으로부터 격리시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방법을 우리가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타임아웃 기술은 아이들의 나쁜 행동을 수정 또는 변화시킬 때 아이에게 그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극을 차단시켜 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우리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뭐 유치원이나 이 어린아이들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교수님이 한번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보육교사 2급 자격증도 있고 시설장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이제 어린이집도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할 때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하면 그 행동을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타임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 중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여섯 번째, 행동 계약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강화물을 받는가, 누가 그 강화물을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여 계획하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 행동 계약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요, 행동 시연이 있어요. 행동 시연은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반복적으로 미리 연습하는 것을 말해요. 클라이언트가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그 상황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연습시키는 기법. 이것을 행동시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시연은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행동 변화, 그 개인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인,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7가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은 무슨 기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이렇게 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반복적으로 미리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 뭐죠? 행동시연이죠.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종종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이렇게 어떤 정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기술, 또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실천 기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넣기 내지는 공X 문제,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 방법인데요. 자, 인지 변화, 인지한다, 인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인지한다, 인식한다. 그 인지 변화를 위한 개입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나 인지 패턴을 수정해서 행동의 변화로 인도하는 원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인지와 행동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기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인지하느냐, 긍정적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인지 변화를 꾀하는 사회복지사는요, 오류에 의한 왜곡된 사고의 논박이나 교육과 같은 인지적인 방법과 인지적 과제 부여와 같은 지식적인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요, 인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지치료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점검하고요. 또 인지, 행동, 정서 간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되고요. 왜곡된 자동적 사고의 증거와 반대 증거를 검토하고 또 이러한 편파된 인지를 보다 더 현실 지향적인 해석으로 대체하고 경험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적인 신념을 파악하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 방법은요. 내년에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배우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중에서요. 인지 행동 모델이라는 그 모델을 배우게 돼요. 인지 행동 모델에서 인지와 행동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인지의 잘못된 인지는 무엇이 있는지, 또 왜곡된 인지에 따라서 행동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구체적인 그 기술은 내년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울 때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 인지 치료의 주요 원리인데요. 자, 인지, 잘못된 인지, 또 왜곡된 인지는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항상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불만 하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떤 사물, 사건, 상황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런 인지를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우리 인지치료의 주요 원리로 한번 살펴보면요. 사회복지사는 먼저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를 분명하게 구별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반복하여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과거는 단지 잘못된 사고의 원천을 찾아내기 위해서만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행동을 동기화하는 것은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현재의 잘못된 생각이다. 또 나가서 사고의 새로운 패턴은 학습될 수 있고, 잘못된 사고의 원천을 결정짓지 않고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만들어내고 기여하는 많은 자신들의 문제를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신념을 수정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인지치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치료의 원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 여기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우리 배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일 때 배우는 기술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년도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첫 번째 초점화예요. 초점화. 포커싱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를 언어로 표현할 때 혼란되고 산만하게 느끼는 것을 점검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말 속에 숨겨진 선입견, 가정, 혼란을 드러내어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게 중얼중얼 뭐 얘기를 했는데 이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클라이언트가 정확하게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 이것을 초점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직면이에요. 직면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합리화하여 변화를 거부하고 개입을 피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시하는 것을 직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클라이언트의 방어적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하며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직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해요. 이 직면 기법은요, 우리가
문제 출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직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클라이언트가 방금 전에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아까는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직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직면 기술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격려. 아까 격려 나왔죠? 격려란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술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수단,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태도, 감정을 칭찬해주거나 인정해주는 언어적 표현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격려를 통해서 인지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인지 재구조화예요. 인지 재구조화, 인지 재구조화. 인지하는 것을 다시 구조화, 재구조화 한다는 거죠. 이 인지 재구조화라는 것은 재명명 또는 재정의라는 말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우리가 인지 재구조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사고 구조를 변화시키고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자신과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재구조화, 아까 직면 기술 못지않게 인지 재구조화가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인지 재구조화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조언이 있어요. 조언. 어드바이스. 조언과 직면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조언은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것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조언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한번 만나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강점을 무시한 채 조언을 사용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언은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을 때 좀 조언을 좀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좋을까요? 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그럴 때, 조언을 할 때 그 효과는 아주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을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조언, 어드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 과정, 우리 4단계, 개입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개입의 개념, 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또 간접적인 개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